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관광공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젊었을 때에는 주로 이코노미 좌석을 타고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먼 거리들을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때는 20시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고 이코노미석을 타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비행기를 탑승하면은 비상구 옆에 있는 자리거든요. 비상구 바로 옆에 있는 자리는 비상구 문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나머지 옆에 두 자리가 가장 넓어서 그 자리를 주로 애용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항공사에서 수익성을 높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좀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를 타고서 여행을 하는데 옆에 정말로 큰 외국인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 가십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큰 행사를 참석하게 됐고 이분도 회의를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가시느냐? 그랬더니 저는 국제회의에 관한 회의를 가고 이분은 자기가 키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들, 사회적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키 큰 사람들이 모인 국제기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키 큰 사람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를 참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키 큰 사람들이 관련된 국제회의도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키 큰 사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죠. 자동차를 탈 때도 만약에 키가 크기 때문에 운전하면은 차 높이가 낮으면은 천장에 부딪혀서 불편하고 키가 크다 보니까 비행기는 다리가 길어서 좌석 간의 거리가 짧으면은 또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키 큰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이런 결사체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들을 항공사라든가 자동차 회사라든가 각종 이런 관련된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자기들이 영역들을 확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국제회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국제회의라는 게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 1874년부터 시작한 국제기구가 있어요. 마치 우표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가입한 국제기구가 바로 만국 우편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1897년에 가입 신청을 해서 그 해 국제회의를 참석하고 3년 후에 국제기구 가입이 승인이 났는데 그럼 왜 한국이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우편연맹에 가입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800년대 말 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문호를 해외에 개방하면서 해외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분들과 함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화는 그 이후에 도입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 어떤 규격의 편지 봉투를 사용하고 요금은 어떻게 되고 국제 간의 요금 정산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우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붙인다고 해서 그게 딴 나라에서 통용이 될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되고 규범을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통신과 관련된 이 국제기구에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입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또 한국이 국제회의 처음 창설한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만국 우편연합이 처음 가입됐는데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최초 여권과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그 국가의 도장이 찍혀 있고 이 사람이 이런 회의를 참석하니까 편의를 봐주십시오라는 내용이까지 쓰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 국제회의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가장 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부터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바로 국제회의 탄생한 계기도 전쟁을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하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를 논의할 이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국제회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회과 과정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1600년대 유럽에서 이제 30년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중세가 몰락하고 근대 사회가 시작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전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토를 확정할 것인가, 국가 간의 평화를 확정할 것인가, 사람들 간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것들에 대해서 한 3년간의 논의를 하고 결과를 각 국가들이 그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전체의 과정이 3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이 최초의 국제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엔나 평화회의라고도 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에서 여러 군데 상처가 많이 생기고 또 국경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20여 개국가 수반들이 모여서 전쟁을 빨리 해결하고 평화를 빨리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논의가 하게 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국제회의라고 생각하고요. 국제회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국제기구라고 하고 또는 국제단체협회라고 하는데 그 협회에서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키 큰 사람들이 키 큰으로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했다고 했는데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나 기구를 만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데 지금 코로나처럼 여러 나라에서 화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들이죠. 토의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일정 기간 동안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또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떤 행사도 하게 되고 여행도 하게 되고 좀 이벤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총합된 개념으로서 이런 국제회의라는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는 주로 미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 정치 계절이 다가오면 컨벤션 효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들이 정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그 컨벤션을 개최하고 나면은 그 효과가 따른다는 거죠. 지지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컨벤션 효과를 하는데 바로 컨벤션이 국제회의를 말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는 콩그레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의회를 말할 때도 콩그레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람들이 모인 기관, 단체들이고 거기에서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예를 법률을 제정한다든가 뭐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든가 할 때 콩그레스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독일어로서는 메세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메세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미사, 메스 그 어원이 되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임 자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의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마이스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마이스, MICE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마이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미팅이라든가 또는 I는 인센티브 트랩을 해서 단체로 여행을 하는 것 또는 컨벤션이라든가 전시회, 이벤트 이런 것들을 약해서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엑스비션 이런 것을 앞에 첫 단어를 따가지고 마이스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의라는 단어로 이제 총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전적인 용어도 많이 있는데 국제회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걸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결성되는 기구가 주최하는 회의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회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같은 대회도 있고요. 과학기술 경진 대회 같은 것도 있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것 같은 어떤 기술이라든가 제조를 우선순위를 가리는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세미나는 학교라든가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토론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심포지엄 같은 거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청중을 모아놓고서 얘기를 하고 어떤 단합된 의견 일치를 모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전적인 용어가 있고 워크숍도 있고 패널 토의 TV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떤 토론자를 여러 명 불러놓고 청중들 앞에서 한 주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또 포럼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포럼은 아마 로마 시대 때 유래된 것 같아요. 광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들을 회의, 국제회의라고 저희들이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회의 관련돼 가지고 법률이 하나 있는데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제회의가 있으면은 국제회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기구라든가 단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 다 총괄하는 것들을 제가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국제회의가 스스로만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곳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개최할 수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합해서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하고 그 요소들이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국제회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고 진출할 수 있고 그곳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국제회의, 국제회의 산업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섞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국제산업 육성법에서 정한 국제회의라는 것은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국제기구에 가입된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5개국 이상에서 참가해야 되고요. 참가자가 300명이 넘어야 되고 그중에서 100명이 외국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5개 국가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국제회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만약에 국제기구가 주최하지 않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참가자가 150명, 회의 기간이 이틀 이상 진행될 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국제회의라고 합니다. 국제산업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산업은 일반 관광객들과 달리 대규모 단체들이 참석하죠. 그래서 아까 법에서도 정한 것처럼 외국인 참가자가 100명이라든가 150명 또는 전체 참가자가 300명인 것처럼 대단히 규모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PCO라고도 하고 PEO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도움들이 필요하고요. 또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은 개최된 나라의 경제라든가 사회 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회의가 특정한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면 시민들이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기업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협력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최도시를 결정하거나 장소를 결정하는데 경쟁이 치열하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국제를 유치하러 가면은 보통 5개, 10개 이런 나라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치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잘 어필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 시설이라든가 또는 각종 여행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수용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식음료 시설, 언어 통역 서비스들이 잘 돼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설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은 3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국제기구. 두 번째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개최지. 개최지 안에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장소. 예를 들어 특정한 컨벤션 센터라든가 호텔 회의시설이라든가 이런 장소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참가자입니다.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개최지, 참가자가 바로 국제산업을 구성하는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기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통계를 낸 건 없지만은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이라는 국제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7만 4천 개의 국제기구가 있고 이 중에서 4만 2천 개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4만 2천 개의 국제기구가 회의를 하거나 서로 간에 교류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제기구가 약 4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주제든지 간에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국제회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기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간 회의 그걸 저희들이 회의가 있고요. 그걸 Governmental Organization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비정부 간 회의가 있습니다. Non-governmental, 민간 단체들이 주관하는 회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종류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 간 회의 또는 국가 내에 있는 NGO라들 하잖아요. 비정부 간 기구, NGO들끼리 또 협약을 맺어서 국제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들을 ING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들이 있고요. 또는 다국적 기업들, MNC라고 하는데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도 국제회의를 많이 합니다. 민간 단체 국제기구 현황을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 200개 좀 안 되는 숫자들이 국제기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산업 구성 요소는 참가자입니다.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고 국제기구의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참가비를 납부하고 또 국제기구에서 참가를 승인받은 사람이겠죠. 아무나 국제회의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부터 참가를 승인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대부분이 뭐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또는 또 따라가는 동반자들이 있죠.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실습이라 견학하게 참가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학생이 주최하는 국제기구 회의라면 학생이 당연하게 참석할 수 있는 참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정부기관 단체라든가 학회 회원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반 시민들 누구나가 다 국제회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단지 그 국제기구에 초청을 받았거나 국제기구로부터 참가 승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참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국제기구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NGO들이 주관한 국제회의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글로벌 포럼 포 영 리더스라는 이런 회의들은 전 세계에서 한 10,000명 이상들이 참석하는 큰 국제회의이고 또 각 나라마다 청소년 대표를 선발해서 여기 파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대표를 선발해서 파견하고 한복을 입고 멋지게 기조연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내셔널 유스 컨퍼런스라고 있는데 유엔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든가 환경보존이라든가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전 세계 대표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2001년 같은 경우에 160개 국가에서 3,500여 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는 거의 2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정말로 강력한 청소년들 대표 이런 국제회의들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국제회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참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최지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라든가 도시라든가 장소라든가 시설들 다양한 그런 개최지 구성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건물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호텔,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제회의 전담 조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국제회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해주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14개 시도에 이런 국제회의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국제회의 전담 조직에는 한 20여 명 정도의 국제회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국제회의를 주관하는데 이런 분야도 우리 청소년들께서 또는 그 국제회의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 분야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련된 정부 부처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회사라든가 여행사, 호텔, 우리나라는 한 5,000개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단체, 학술단체라든가 있고요. 이런데 또 지자체라든가 또는 여행사, 서비스 업체들, 다양한 분야가 다 국제회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래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회의라는 게, 국제회의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 밀접한 관계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우리가 국제회의 한 산업의 분야로 보고 그쪽에서 국제회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저희들이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는 이유가 바로 국제회의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 고용이라든가 외화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데요.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한번 국제회의를 참석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통 2,400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50만 원 이상의 돈을 한국에 와서 쓰거든요. 일반 관광객들은 1,100달러, 한 120만 원 정도 쓰는데 일반 관광객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가, 우리 한국,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라든가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이 매년 1, 2월 달에 스위스의 산악도시인 다보스에서 개최되는데요. 비행장이 없어가지고 쭈리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기차를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도자 또는 이런 분들이 수만 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하면서 참가 비용도 수백만 원씩 내고 참석을 하는데
그런 이유들은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미래라는 세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열리고 회의가 열리는데 바로 그 이미지가 스위스 다보스 지역 이미지에 크게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보스 포럼이 개최된 이후에 1년 36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각종 행사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거주하는 주민의 수백 배에 넘는 이런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런 효과를 누리거든요. 그만큼 그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도시들이 국제회의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회문화적 효과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회의가 어떤 큰 행사가 지역에서 개최되면은 그 지역의 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화에 기여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도 받았고 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수상을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랑스에 가면 깐느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바로 깐느 지역에서 바로 국제적인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영화 도시, 휴양 도시로 발전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포츠담 선언이라는 것들을 얄타 선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교과에서 배웠는데 바로 평화회담이 열린 것들인데 회담이 열리고 나서 모든 그런 사회교과서 역사책들을 해서 포츠담 선언, 얄타 선언 이런 얘기들이 나옴으로써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환경과 관련된 도쿄 의정서를 채택을 했고 2020년에는 파리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의정서를 채택해서 파리 의정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한 지역에서 국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정서를 채택하면은 그 다음 의정서가 채택될 때까지 계속 그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이미지적으로 크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큰 행사가 개최되면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이 국제 행사가 개최됐고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을 맞이해서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들이 국제화 의식들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양한 NGO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면은 또 국제 친서를 도모하고 그 지역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16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국제 로타리 대회를 개최했는데 160여 개 국가에서 5만 명이 참석한 그런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됐거든요. 킨텍스라는 커다란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다 사용하고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개막식을 2번에 개최할 정도로 이런 큰 행사였는데 라이언스 클럽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는 각 나라마다 그 각 사회 분야에서 오피니언 리더 또는 그 사회 분야에서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이미지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적인 파급효과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제회의는 그 한 나라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전 산업이 다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빨리 탈피할까 모색하다 보니까 50년대에는 식량 자급자족 이런 거 관련된 식량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했어요. 그런 결과 이제 나중에 60년, 70년대 가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자체 쌀 품종을 개발했거든요. 통일배라는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 품종보다도 맛은 없지만은 생산량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그런 쌀 품종을 개발했거든요. 일단은 품질도 중요하지만 많이 생산해서 배고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기술과 관련된 회의들도 많이 개최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60년대, 70년대 가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경제 발전을 하려면은 금융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과 재정과 또 산업 분야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회의들이 국제회의들이 많이 개최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발전을 하는 계기가 돼 있고 또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다 보면 중화학과 공업과 관련된 국제회의들을 많이 개최하게 되고요. 80년대에 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회의를 많이 개최됐냐면 스포츠와 관련된 회의를 많이 개최되죠.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나중에 2000년에는 또
월드컵도 개최되지만 그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위가 국제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외교 관련된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최되죠. 에이펙이라든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라든가 이런 다양한 국제회의들이 개최되고 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의료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된 분야의 국제회의들이 우리나라 많이 개최됐습니다. 이것처럼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산업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모든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가 있는데 이런 국제회의에 관심이 있고 이런 국제산업에 진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번 고민하는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가, 과연 이 국제회의 산업이, 국제회의 분야가 우리에게 희망 산업인지 성장 산업인지 한번 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200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컨벤션 센터가 생겼거든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 강남에 코엑스라는 최초의 컨벤션 센터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주로 호텔들에서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가지고 개최 건수라든가 순위에 있어가지고 30위 밖이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컨벤션 센터가 서울에 생기고 그 이후에 대구, 부산, 지금은 우리나라 어떤 대도시에도 가든지 간에 다 국제적인 규모의 컨벤션 센터가 있는 것처럼 이 컨벤션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회의 유치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대 이후에는 아까 UIA라고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이라고 국제회의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계를 내는 국제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2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2위, 3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치하고 많이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이라는 게 성장 산업이고 국제회의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클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회의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국제회의 산업이라고 하고 국제회의 산업에는 정말 다양한 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기관들, 예를 들어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우리는 아까 그 14개 지자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관광재단이라든가 또는 지방관광공사들이 있고요. 또 그 도시에는 컨벤션 센터들이 있고 또 다양한 또 문화관광재단은 다양한 정부나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또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이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제산업 육성하는 기관 또는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O, 프로페셔널 컨그레스 오거나이저라고 하는데 PCO라든가 또는 PEO, 전시회를 주관하는 기관이죠. 프로페셔널 엑시비션 오거나이저 이런 기관들도 있고요. 또 국내에는 한 5천여 개의 학회, 협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5천여 개의 학회, 협회, 단체들이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국내 회의라든가 국제회의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각 산업 분야 또는 이런 국제회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 대국인 것처럼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과학기술이라든가 학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회장이라든가 임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련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회의시설, 컨벤션 센터, 호텔, 이런 각종 공연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제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고 요즘은 유니크 베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니크 베뉴라는 독특한 회의시설을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어떤 유니크 베뉴가 있느냐면 성북동에 가면 가구박물관이라고 근사한 박물관이 있고 한강에 가면은 세빛둥둥섬이라고 떠 있는 그 플로팅 아일랜드라고 하죠. 거기에 회의시설도 있고 연회시설들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조차도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 베뉴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이런 국제회의 산업 분야에 새로 떠오르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기획이라든가 각종 시설 제공하는 PCO, PEO라든가
각종 렌탈이라든가 장비 업체라든가 인력 관리 업체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국제부자도 있습니다.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우리 국제회의와 관련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그걸 찾고 그 분야를 깊숙이 아마 탐구하는 노력을 한다면은 국제회의 산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꿈을 펼치고 한번 나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 전공을 어떤 걸 하고 있을까? 관광도 아니고 국제회의 전공 아닌데 과연 국제회의 분야에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목공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목공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분들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으로서도 많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집 짓는 거라든가 어떤 요즘 do it yourself라고 스스로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 전시회 회의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나는 뭐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 나는 어떤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나는 어떤 것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국제기구가 있고 국내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상관없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좀 많이 탐구하고 습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웹 서비스라든가 앱 서비스라든가 또는 VR, AR, 뭐 드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기술 연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회의가 많이 개최되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홍보 마케팅 할 때 다양한 디지털 매체라든가 SNS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식을 얻는 것들, 노력할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국제회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어를 단기간에 쉽게 마스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과 또는 국제기구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어는 좀 지금부터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나는 영어보다도 만약에 다른 언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 분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또는 노어라든가 중동어 관련된 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할 수 있다면 나만의 그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책에서 보고 사람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이 분야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장래 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책에서 보는 거하고 또 간접적으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최된 다양한 국제 행사, 국제회의, 어떤 이벤트에 참석해서 현장 요원, 운영 요원 또는 이런 것들로 참여해서 여러 번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분야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경력관리 계획을 세워서 차분차분히 준비한다면은 이 분야가 정말로 유명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심화 학습을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더 많이 알게 되고 이 분야가 생각한 것보다도 넓고 폭넓고 일하기 재미있고 흥미있는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게 될 것 같습니다.
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응원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그 꿈을 활짝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제산업, 국제분야에 대해서 간단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